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도 빠짐없이 또 문제를 일으켰죠. 그래서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그가 읽은 축사를 분석하고,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국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청와대 대통령의 언사,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일단은 정부에 있는 사람이죠. 사법부는 우리 헌법에서 법원이라고 해서 국회, 법원, 정부 이 세 개의 기관은 통치기관으로 서로 대등한, 헌법상 그 지위가 똑같이 같은 높이의 기관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정부의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이 가게 되면 어떤 자격으로 가게 되는가? 그것은 헌법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대법원장과 대등한 지위로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차이가 있죠. 남의 집에 가면은 남의 집에 가서 설령 1호집에 사는 가장이 2호집에 사는 가장과 동일하게 각각 자기 집에서 가장이라고 해 둡시다. 그런데 1호집에 사는 가장이 2호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면 2호집에 가서 가장 노릇을 하면 큰일 나겠지요. 바로 그래서 정부의 제1인자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사법부, 법원에 갔을 때에는 대등한 1인자가 되지 못합니다. 결국 주인과 손님의 관계로서 그 관계가 설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은 남의 집에 가는 것이니까 남의 집에 함부로 갈 수 없죠.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불러서 갔는가 아니면 알아서 갔는가, 이 두 가지가 이번에 그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좌우합니다. 불러서 갔다면 손님일 것이고, 손님은 이미 이야기했듯이 대법원장, 그 주인인 대법원장보다는 당연히 아랫좌석에, 서열이 아래쪽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알아서 갔다, 그렇게 되면 주체자가 될 겁니다. 이렇게 성격이 달라지는데 헌법이 이 3개 통치기관은 대등하고 서로 침범을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어느 한 곳에서 권한을 확장하려고 하면 그것을 견제하고 지키는 작용을 통해서 헌법을 지켜라, 이러한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니 알아서 가게 되면 그 자체로 헌법을 위반한 것이 되겠죠.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법주권회복 70주년을 기념하고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 원칙을 되새기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선 한자리에 모였군요. 대법원에 간 것이 아니고 그냥 광장에 모이기로 했는데 그곳이 대법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님이 주인 보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예의를 지키지 못한 것이 되겠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러면은 주객의 구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결국 문재인과 사법부는 하나다. 같은 기관이다. 이런 뜻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국가기관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는 주인과 손님의 구분이 뚜렷하고 그리고 내부자와 외부자의 구분이 뚜렷하기 마련입니다. 사실 정부에 있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법원에 가서 컴퓨터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켜서 쓸 수 없습니다. 고유번호가 없고 그곳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벌써 가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했으니까 손님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체자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정부와 법원의 구분이 없어지고 정부와 법원의 그 관계를 설정하자면 이번에 법원의 행사이기 때문에 법원이 단연코 주도권을 쥐고 있고 다른 데서 오는 사람들은 그저 손님으로 손님에게 허용되는 것만큼만 일을 할 수 있게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아예 대법원장의 자리를 내주었죠. 그러니 이렇게 함으로써 대법원장은 정부에게 항복문서를 바치고 앞으로는 정부의 부하로서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입장을 공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그 행태로 보아서 이제 통치기관이 아니고 예를 들면 김명수 씨는 정부의 어느 한 그 자리 그러니까 어떤 장관 이 정도에 위치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처신을 했다. 결국 사법부의 독립이라든지 통치권의 한계를 지키지 못함으로써 김명수 씨 역시 헌법을 위반했고 대법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지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바로 이 첫 세 줄만 가지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 두 사람은 모두 탄핵 사유가 충족이 되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렇게 간단히 탄핵 이야기가 나오는가? 그것은 국가의 이 통치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서 최상위 기관입니다. 물론 그들은 국민 아래에 있죠. 이 최상위 기관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헌법을 지키지 않게 되면 그것은 그들에게 독재와 전횡을 허용하는 것이 돼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주권이 유명무실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자기 뜻대로 할 수 없게 이렇게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념식 축사 첫 세 줄만 보고도 이 모임이 어떠한 것이고 이들이 행동한 것이 어떻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고 그리고 질서가 잡힌 국가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만으로 통치기관의 수장 둘을 한꺼번에 탄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다. 이런 것을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글을 읽는다든지 이렇게 문장을 깊이 있게 분석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강력한 파워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능력이 되는 겁니다. 논리적인 능력이 강한 것도 그것이 두렵고 또 논리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세계의 지도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죠. 여기서 지도자는
대통령과 같은 공무원만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다음 문장도 살펴보기로 합시다. 70년 전 사법주권을 회복한 선조들은 한국인 판검사가 한국어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커다란 감격을 느꼈습니다. 지금 이 한 문장은 여러분이 듣기에는 어떻습니까? 무난한 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글이 누가 사용한, 누가 쓴 글입니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자기 딴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고, 물론 이것은 망상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공무원이 대법원에 가서 축사를 한 그런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마치 먼 옛날 청소년이 국군 아저씨께 이렇게 쓰는 그런 편지, 아니면 스승의 날 선생님께 드리는 감사 편지, 거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몰상식한 그런 단어들로 점철된 그런 문장입니다. 이것을 분석해 봅시다. 70년 전, 이것은 계산해 보면 1948년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가 어느 때였는가? 1948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없었습니다. 국가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왜냐하면 지금 우리 모두의 국가는 대한민국이다 하는 데 대해서 어느 누구도 거기에 반대하지 않죠. 그러면 우리는 조선국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국가는 대한민국일 뿐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1948년 이전에는 대한민국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주권도 없었지요. 국가가 없었으니까. 그러면 1948년부터 그 이후로 대한민국이 있다 하는 것은 또 우리 5천만 어느 누구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국가가 생기고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모두의 나라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대목을 보기로 합시다. 70년 전 사법주권을 회복한 선조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법주권, 그러면 주권 가운데 사법주권,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지요. 1948년 이전에는 대한민국이 없었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당연히 없었다. 그러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사법주권은 어떻든 대한민국의 주권이 되어야 하겠죠. 그는 조선국의 청와대 대통령이 아니니까.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이라는 것이 있는지 그것을 살펴봅시다. 주권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것이 먼저 떠오릅니까? 여러분은 아마도 국민주권이라는 것을 떠올릴 겁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국민주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권의 개념을 보게 되면 주권은 한 나라 안에 유일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 안에 주권이 하나 이상 있다고 한다면 현재 주권이 지니고 있는 최고 고권이라든지 또 독립성이라든지 하는 이런 그 최고의 수준의 여러 가지 주권의 특성들이 인정될 수 없겠죠. 둘 다 최고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주권은 한 나라 안에 유일합니다. 결국 대한민국 안에는 국민주권만 있다. 그런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답을
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에 대통령 주권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안에는 국회 주권도 없습니다. 예전에 국회에서 대한민국에는 의회가 없고 국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용어를 배워오다 보니까 국회에서 의회 주권을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것을 지적하면서 대한민국에는 의회도 없고 의회 주권도 없고 국회 주권도 없다. 그렇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국회 주권도 없고 따라서 당연히 사법 주권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오직 우리 5천만 전체 국민이 가지고 있는 국민주권, 그것 하나만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렇게 이번 축사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한 사법주권은 무엇일까? 그것은 그냥 무식이 만들어낸 잘못된 용어입니다. 다시 이 내용을 보기로 합시다. 70년 전 사법주권을 회복한 선조들은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문장이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죠. 한 단어 한 단어마다 그 단어가 지니고 있는 역사성과 체계성을 전혀 모르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겨우 세 번째 구절을 보고 있습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었어야 합니다. 원래 있었던 것을 잃었다가 다시 찾는 것이 회복이죠. 70년 전 사법주권을 회복했다. 70년 전에 사법주권은 없었고 70년이 지난 지금도 사법주권은 없습니다. 그리고 70년 전에는 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사법주권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주권은 없습니다. 그러면 회복할 것도 없겠죠. 여러분은 아마 이러한 대통령인 공무원, 청와대 대통령인 공무원의 끝없는 이 어둠 속에 빠져있는 무지, 여기에 탄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70년 전 사법주권을 회복한 선조들은 한국인 판검사가 한국어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커다란 감격을 느꼈습니다. 감격을 느꼈습니다 해서 사실을 기록하고 과거에 이미 있었던 사실을 기록하는 이러한 문투를 썼습니다. 만일 감격을 느끼지 않았다면 이것은 허위가 되겠죠. 한국인 판검사가 재판을 진행한다. 그런데 한국인 판검사는 훨씬 이전부터 계속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식민지 조선국에서도 한국인 판검사가 있었고 물론 미 군정기에도 한국인 판검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한민국의 판검사는 아니었죠. 대한민국은 1948년에 처음 건국되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것이 한국인 판검사가 한국어로 재판을 하는 데에 중점이 놓여 있다고 한다면 그 이전 시대에도 이미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한국인 판검사가 대한민국에서 한국어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 커다란 감격을 거기에 느꼈다. 그렇다면 이제 막 생긴 나라에서 시작하면서부터 한국인 판검사가 한국어로 재판하는 것은 그렇게 감격할 만한 것은 아니겠죠. 그냥 당연히 그러려니 할 것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지금 분명히 1948년에 건국된 국가에서 이제 법원이 설치가 되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통치기관 중에 하나인 법원이 정상 작동되는 것이 이렇게까지 국민들에게 감격스러웠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짓밟히고 빼앗기고 서럽게 살았던 그 이전의 시대를 대비시키면서 이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가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그 이전의 시대는 우리들의 국가가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역사를 모를 때 이런 식의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비로소 우리의 법원이 우리의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우리 판사들의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문제점은 비로소 우리 법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착오를 일으키고 있는가 하면 1948년에 건국이 되고 이제 새로 만든 법원이 생기고 새로 국회를 만들고 새로 정부를 만들어서 정말 희망찬 출발을 하는 그 시점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이전부터 이 나라가 있었고 이전에도 법원이 있었는데 남에게 그것을 빼앗겨서 못하다가 이제 하게 되었다는 식으로 아예 근본부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로소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은 1948년에 태어났습니다. 그 이전에는 국가가 없었고 마치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듯이 대한민국은 이전에 없었고 법원도 이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라는 이야기는 아이가 겨우 태어났을 때 비로소 이제 밥을 먹을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틀린 이야기가 되겠죠. 태어나서 바로 밥을 먹는 것은 아니군요. 어떻든 그 차이를 알았을 겁니다. 그 다음 내용입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이 법입니다. 정의를 바라며 호소하는 곳이 법원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국민 여러분은 아마도 그냥 무난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국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그렇게 크게 이 법이라는 것, 법 시스템이라는 것을 따지지 않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야기하는 것과 청와대 대통령인 공무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르죠. 만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비논리적이고 그리고 행정도 모르고 법 시스템도 모르고 이런 이야기를 그냥 막 한다고 한다면 왜 그가 청와대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러한 틀린 이야기를 하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그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이 법이다. 참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법이 그러면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대는 것이 법입니까? 만일 건널목에서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불일 때 자동차가 건널목을 계속 주행해서 지나가면 안 되죠. 그런데 이 말이 맞다면
자동차는 그냥 주행해서 지나가면 됩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친 사람은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법으로 손해를, 피해를 구제받으면 되니까 그것이 법의 존재의 의의인가? 애초에 잘못된 생각이 있죠. 법은 모든 국민이 꼭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만은 아닙니다. 똑같이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불일 때 거기를 건너가는 사람이 강도라 하더라도 자동차는 계속 질주해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면 안 되죠. 그래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법은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애초에 이 선을 넘으면 처벌한다. 책임을 져야 한다. 만일 당신이 이 법을 어겨서 이익을 얻는다면 그 이익보다 더 많은 책임을 지고 결국은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법을 미리 정해놓고 미리 공개해 놓는 겁니다. 만일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억울한 일은 일단 당하고 나서 그 다음에 법이 있잖아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법을 참 많이 알고 있죠. 법을 곳곳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에게 법은 일체 보여주지 말고 문제가 생겼을 때 공무원이 그 법을 가지고 침해된 정도에 따라서 정산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그 마인드가 바로 변호사 마인드다 하는 겁니다. 변호사는 어떤 사람을 상대로 합니까? 가장 이해하기 쉽게 형사를 본다면, 형사사건을 본다면 가해자를 주로 보게 되죠.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변호사가 법정에 서는 것을 보았습니까? 피해자는 법정에 자리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변호사 마인드로 볼 때 법은 사전에 건전한 사람들이 사전에 그 법을 지킴으로써 아주 자유롭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고 피해를 아예 당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다 하는 긍정적인 사고, 법의 90%에 해당되는 그 개념을 아예 모르고 있다 하는 것이죠. 범죄자는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범죄가 참 많은 것 같지만 범죄자는 우리 5천만 국민 중에 몇 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알고 있는 법은 바로 범죄자의 법, 이런 것인 것을 여기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비관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대통령인 공무원일 때 국가는 구렁텅이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희망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정말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이 법이다 하는 측면이 바로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말한 이 내용, 이것은 그런 일이 있었을 때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이 기댈 수 있는 것이 바로 법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피고인 위주로 되어 있다. 그런 것은 나의 리걸 마인드 그 책에서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비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으로서 그 한선을 지켜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국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야기한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게 법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이 아니라 피고인이다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완전히 뒤틀려 있고
가령 2%를 가지고 98%라고 착오를 일으킨다면 그가 대통령인 공무원으로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내용은 정의를 바라며 호소하는 곳이 법원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만일 부당하고 억울한 일이 당했을 때 정의를 바라며 호소를 할 때 법원으로 가는 모양이 있죠. 우리 국민들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특히 이 범죄와 관련이 되는 법과 관련이 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어디로 갑니까? 경찰서로 갑니다. 혹은 검찰청으로 가죠. 정의를 바라며 호소하는 곳은 법원이 아니라 경찰이나 검찰이어야 바른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법관의 판결에 의해 한 사람의 운명은 물론 공동체의 삶이 결정됩니다. 법관의 판결에 의해 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 이것 역시 앞에 이야기한 그 패턴에 꼭 맞게 들어가죠.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의 운명이 결정됩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 피해를 입는 경우는 다양하고 또 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범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그런 일들을 다 꿋꿋하게 헤쳐나갑니다. 가령 범죄 피해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법원에서 그 가해자를 유죄 판결해 주지 않으면 한 사람의 운명이 끝나버립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나약한 존재가 아니고 문제 해결은 내가 한다. 이런 인식으로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하는 바로 자기 운명 결정권을 행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되는 사람은 있죠. 그것은 바로 피고인입니다. 어떤 피고인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감옥으로 갑니다. 대체로 만약에 무죄 판결을 받으면 집으로 가지요.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운명을 결정하게 된 것은 모두 자기 자신의 행위였던 것이죠. 그래서 법관의 판결에 의해 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 여기에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눈이 어디에 가서 꽂혀 있는가? 그는 범죄자만 본다. 이런 것이죠. 정상적인 국민을 희망찬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음습한 감옥만 들여다보고 있다. 지하로, 묘지로, 죽음으로 향하고 있다. 이런 것을 이 문장 속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법관의 판결에 의해 공동체의 삶이 결정됩니다. 이것은 물론 그가 잘못 썼을 겁니다. 그런데 진지하게 이 문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참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만일 범죄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 건전한 국민이 살고 있는 세상에 있으면 우리 모두가 안전하지 않겠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말대로 그 법원의 판결로, 법관의 판결로 공동체의 삶이 결정된다고 한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는 범죄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모든 범죄, 소소한 거에서부터 엄중한 것까지 모든 범죄를 저지른 그들 모두는 이곳에서 같이 살 수 없는 것이죠. 법관은 공동체의 삶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철저히 모든 범죄자를 다 잡아 가둬야 하는 겁니다. 혹시 그래서 보다 일찍
이 세상을 안전하게, 대한민국을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직 유죄 판결이 나기도 전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그리고 구속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이 말은 진심이 되겠지요. 3천여 명의 법관 대다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위해 항상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그 쫌생이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죠. 3천여 명의 법관이 있으면 그가 어쩌다가 잘못된 판결을 할 수도 있고 어쩌다가 정의롭지 않은 결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법관을 우리가 어떻게 선발하고 그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우리가 법관을 어떻게 대우하면서 보고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3천여 명의 법관은 모두 공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온 손님이 대다수는, 그래서 나머지는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소위 좀 씹어주는 그런 말을 축사 속에 끼워 넣을 정도로 그렇게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 대목입니다. 무엇 하나 놓칠까 두려워 기록을 읽고 또 읽으며 밤을 새워 판결문을 작성합니다. 나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연설문, 그의 글을 읽으면서 그가 참 세상을 힘들게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종종 느낍니다. 이 글에서 무엇 하나 놓칠까 두려워서 기록을 읽고 또 읽으며, 이것은 능력이 간당간당한 일꾼들이 일을 할 때 흔히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법관은 전문직이고 이들은 아주 긴 기간 훈련을 거쳐서 단련돼서 배출된 그런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이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이렇게 두려워서 심장이 콩닥콩닥거리면서 그렇게 읽고 또 읽으면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애초에 전문가의 심리, 전문가의 세계, 실력이 있는 자의 그 능력의 세계를 아예 모르는 것 같습니다. 좀 좋게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사건을 보고 전후 사정을 읽어가면서 그 자료를 읽으면 심증의 형성이라는 것은 그 뜨개바늘로 한 코 한 코 그렇게 뜨개질을 하듯이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를 보면서 읽어내는 것이죠. 이것은 강력한 어떤 힘이고 그리고 큼직한 선을 긋는 그런 능력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무엇을 놓칠까 해서 한 땀 한 땀 뒤지게 되면 잘못된 쪽으로 연결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서 판결문을 작성합니다. 그랬는데 그냥 멋지게 써보려고 그랬겠죠. 그런데 글은 이렇게 멋지게 쓰려고 하면은 전혀 당치 않은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내용이 없을 때 바로 이와 같은 글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법관이 판결문 작성을 하기 위해서 글이 안 돼서 혹은 글이 좀 틀릴까 봐 노심초사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런데 판결서 읽어보았을 것 아닙니까? 판결서 안에 그렇게 미사여구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플롯을 전후 관계를 아주 역순으로 엮어서 기발하게 엮어서 쓰는 것을 보았습니까? 순리대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차근차근 쓰는 것이 판결서이고 거기에는 이렇게
무엇을 놓칠까봐 두려워서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쩌면 자기 자신이 좀 더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법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과는 좀 거리가 멀고 그것을 짐작도 못하고 쓴 그래서 좀 엉뚱한 대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입니다. 그렇게 판결의 무게를 책임지기 위해 애써온 법관들과 법원 구성원들의 노고가 국민의 믿음을 지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판결과 법원 구성원들은 관계가 없습니다. 헌법에서 법원 구성원들은 이 판결과 관계 있는 자들로 규정한 바가 없지요. 법관들만 그 주인공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판결의 무게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논리적인 것인데 판결의 무게를 알기 위해서는 판결이 있어야 하겠죠. 판결이 있기 전에 판결의 무게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단지 상상의 산물로서 매우 부정확한 것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때 말하는 판결의 무게는 일단 판결이 존재한 이후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판결이 일단 나오고 났습니다. 그러면 그 판결의 무게를 누가 책임을 질까요? 이때 법원의 손은 떠나게 됩니다. 판결의 무게를 책임지는 것은 역시 법무부 그리고 좀 더 가깝게는 실제로는 검찰 쪽의 공무원이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노고가 국민의 믿음을 지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국민의 믿음을 어떤 특정 공무원들이 지킨다. 국민의 믿음을 어떻게 지키는 것일까? 국민은 변덕스럽습니다. 국민은 오늘 믿었다가 내일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지킨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계속 믿도록 만든다. 다른 측면에서는 강요가 되겠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광고를 하고 또 홍보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 간단하게 국민을 세뇌시키고 국민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강요하고 이런 쪽이 더 많지 않습니까? 국민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믿음을 얻으려고 국민이 계속 믿어줄 수 있는 그런 판결을 하려고. 그런데 이것도 좀 어색하군요. 이들은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 국민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변덕스러운 국민이 아닌 겁니다.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바로 전체 국민으로서의 주권자의 뜻. 주권자의 뜻은 헌법에 있죠. 헌법만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현실의 개인 국민의 합을 들여다보니까 갑자기 인기를 추구하는 자들과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소명의식으로 사법부 70주년을 맞이하고 행사를 준비하셨을 김명수 대법원장님을 비롯한 법관들과 직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마도 언론에서 그리고 국민들은 이 대목에서 상당히 불쾌감을 느꼈을 겁니다. 대법원에 손님으로 간 정부의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격려했습니다. 대등한 사이에 국가기관에서 격려를 한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과거 이 단일한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하는 국가가 헌법주의 국가 직전의 모습인데, 그것이 형성되기 이전 같았으면 만일 정부의 대표인 대통령이 사법부의 대표인 대법원장에게 격려를 하면 양측의 전쟁 선포가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그와 같은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것은 엄연히 사법권 침해가 됩니다. 그리고 격려를 하는데 그치지 않았죠. 감사도 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가? 격려는 문재인이 상관으로서 부하인 김명수에게 격려를 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자연스럽죠. 실제로 그 내용이 괜찮다는 것이 아니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격려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감사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했느냐 하면은 이번 사법부 70주년을 그 행사 준비를 했다고 감사했습니다. 이것은 그 인지작용이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면 그러면 이것은 손님이 할 소리는 아니죠. 문재인의 사법부 행사가 돼야 이런 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문재인의 사법부의 그 70주년 행사를 열심히 준비해줘서 김명수와 법관들 그리고 법원 직원들에게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납득할 수 없는데 아마도 그들 내부에서는 사법부는 문재인 것인 모양입니다. 여러분, 국민들에게 사법부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사법부가 만일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수단이다. 사법부가 수단이군요. 그 다음에 사법부가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수단이다. 그러면 이 법원의 재판은 인민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주권이 실현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재판을 우리는 인민재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내용입니다. 삼권 분립에 의한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독립은 독재와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여기에서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헌법을 모른다는 것은 이미 그렇다고 했지만 그가 삼권 분립이 무엇인지 법관의 독립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그것을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상권 분립하고 법관의 독립은 그 목적이 다릅니다. 그것이 적용되는 그 범주도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카테고리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좀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여러분 스스로 찾아서 좀 공부를 해 보십시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마치 한참 과거로 돌아가서 한 1920년대, 그러면 세상이 좀 어둡지 않겠습니까? 인터넷도 없고. 그런 시대에 그것도 도회지가 아니고 상간벽지에서 버스도 타본 적이 없고 TV도 본 적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저 거기서 나서 거기서
살고 늙어가는 그 산촌에 살고 있는 사람. 그래서 실제로 그 인간이 어떻다는 것이 아니고 이 정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학문적인 것 이런 데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보면 문장의 구가 있죠. 구와 절이 있는데 구는 구대로 틀리고 절은 절대로 틀리고 그 앞뒤가 서로 호응되지도 않고 단어는 그 뜻을 모르는지 엉뚱한 곳에다 갖다 붙여놓고 그래서 무식한 청와대 대통령 문재인이라는 것을 구구절절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좀 빨리 넘어가기로 합시다. 군사정권 시절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상황 이래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이 훼손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염원과 함께 사법권의 독립을 향한 법관들의 열망 역시 결코 식은 적이 없습니다. 법관들이 사법권의 독립을 정말 간절히 바란다는 것을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잘 알고 있는 것 같죠. 그렇다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에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줍시다. 그렇게 법관의 열망을 알고 있다면 바로 오늘 같은, 바로 지금 같은 정부에서 온 당신이 사법부의 주인인 것처럼 김명수의 상관인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 그리고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장 수여를 대통령이 하는 것, 그거 법원에 넘겨줘라. 이런 이야기를 해줍시다. 1971년 대법원은 인간의 존엄과 평등권을 지키기 위해 국가배상 청구 제한을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역사는 헌법적 가치를 세운 획기적인 판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것은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군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지금 이 땅에서 60년 이상 거의 70년 이렇게 살고 있죠. 그 정도 세월을 살다 보면 사람 살이가 무엇인지 저절로 터득하게 됩니다. 아주 현명한 사람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터득하고 그래서 사람의 모난 부분이 많이 닳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고 혹은 상대방이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런 것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좀 아량이 생긴 것일 수도 있고 또 사람 살이의 어려움을 이해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국가배상 청구 제한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판례가 있고 이런 것을 따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는 1971년 인간의 존엄과 평등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배상 청구 제한을 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 말을 바꿔놓으면 국가배상 청구, 국가에게 돈 달라고 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평등권이 침해되는 것이다.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시 돈이죠. 그런데 국민에게 국가로 인해서 국가작용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돈을 주는 것은 필요하지요. 국민이 많이 피해당했다고 느끼면 많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1971년 이전 이 땅에 우리 선조들, 우리의 바로 윗대 그들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우리가 그 당시 신문을 찾아보게 되면
하급 공무원의 집안에서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오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국가가 돈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국민이 먹고 살 것이 없던 그런 시절에 간식이 풍부하지 않았다고 비판을 하면서 그렇게나 빈곤하고 그렇게나 먹을 것을 못 먹는 풍요롭지 못한 곳이었고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 곳이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설득력이 없을 겁니다. 결국 이런 것입니다. 1971년에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이치를 따져보면 이제는 억울한 국민에게 좀 더 줄 수 있다. 그런 시기가 됐다는 것이죠. 때가 무르익은 겁니다. 그런데 마치 시위를 해서 투쟁해서 그것을 찾아냈다, 성취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아야 하겠죠. 왜냐하면 1971년도, 1970년도 대한민국은 군주국이 아니었습니다. 왕실에서 모든 그 돈을 끌어안고 안 주겠다고 했을 때 투쟁은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1948년 건국하던 그때로부터 그것은 국민의 국가였습니다. 왕실이 없었던 것이죠. 가난하면 모두 가난했고 국가배상을 중복해서 줄 수도 없고 그런 형편이면 모두 그런 형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어른스럽지 못하게 그저 과자 사달라고 울며 떼쓰는 그런 아이처럼 그런 시각으로 이 나라의 역사를 보면서 분노하고 지탄하고 그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선조들이 살던 그 각박한 그 삶을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국가배상 청구 제한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그랬는데 그것이 1971년입니다. 군사독재 시대였죠. 군사독재 시대에 이렇게 발전적인 재판을 한 겁니다. 그러면 훌륭한 군사독재 시대가 되겠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새로운 헌법을 탄생시켰고 사법부 개혁에도 힘을 주었습니다. 87년 민주항쟁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는 지금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떻든 그 민주항쟁으로 새로운 헌법을 탄생시켰다. 이 부분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죠. 탄생은 무엇입니까? 창조입니다. 없던 것이 생긴 겁니다. 탄생은 수선이나 개조 그런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이 말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1987년에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됐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헌법이 제정되면 그 이전의 헌법은 사라지고 그 이전의 국가는 소멸합니다. 그렇다면 1987년 헌법을 제정했다고 하는 그들은 건국도 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1987년에 건국된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2018년 9월 대한민국이 1987년에 건국되었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법부 70주년이라는 것은 성립되지 않겠죠. 왜냐하면 헌법이 새로 만들어지고 국가가 새로 세워지게 되면 이전의 국가나 이전의 헌법과 단절이 됩니다. 그리고 그 건국 이전의 모든 것들은 소거됩니다.
우리의 국가가 아닌 것이지요. 이전의 국가와 완전히 단절돼서 남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바로 이날 사법부의 행사는 사법부 30주년으로 고쳤었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88년 2월 소장판사 430여 명은 변화와 개혁을 거부하는 힘에 맞서 법원 독립과 사법 민주화를 선언했습니다. 1993년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판사 40여 명은 사법부의 자기반성을 촉구하며 법원의 독립성 확보를 요구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측면만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들 국민을 위한 것인가? 그렇지 않죠. 이것은 국민보다 특별한 사법부의 공무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그들만의 민주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국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국민보다 특별한 사법부 공무원,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힘을 가지게 되면 국민은 그만큼 억압을 당하게 됩니다. 사법부의 활동을 생각해 보면 이렇죠. 사법부 공무원이, 즉 판사가, 법관이 그 권한을 작동시켜서 그것이 유효하게 힘을 발휘하게 되면 국민은 감옥으로 갑니다. 법관이 권한을 작동시켜서 그것이 유효하게 힘을 발휘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유죄의 증명에 실패하게 되면, 유죄 판단을 하지 않게 되면 국민은 집으로 갑니다. 도대체 사법부 공무원에게 민주화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민주는 오직 국민의 민주만 있는 것이지 공무원의 민주 같은 것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야기한 이 민주화, 사법부의 민주화, 도대체 무엇이 민주화이고 누구를 위한 민주화라는 것입니까? 그 다음 내용입니다. 법원은 재심 판결 등을 통해 스스로 과거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 왔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정말 억장이 무너질 그런 소리인 겁니다. 법원이 재심 판결을 해왔습니다. 이 비겁한 법원이 과거 30여 년에는 A가 옳다 하고 판결을 하더니 세상이 바뀌어서 민주화 시대라고 하는 새로운 30년이 들어서니까 과거의 판결이 다 틀렸다 하면서 뒤집어 엎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에게 정의가 있는 것인지, 그들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그럴 수 없다 하는 것이 답이지요. 결국 이 재심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화 시대 30년 동안 민주화 시대가 아니었던 그 이전, 그 시대의 판결을 뒤집어 엎은 것에 불과합니다. 무슨 대단한 법리의 발견도 아니고 또 훌륭한 그런 정의의 집행도 아닌 것이지요. 그러면 이러한 재심 판결, 만일 그들이 헌법과 법률만 보고 있다면, 그러면 재심이 이런 식으로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거의 역으로 뒤집히지는 않았겠죠.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가? 결국 법원이 대통령에게 빌붙어서 휘청거린 기록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민주화 시대의 이념으로, 돈의 이념이라고 이전에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없고 민주화 시대 이전의 이념을 깔아뭉갠 것, 혹시 그때 마음에 안 들었던 판결은 재심으로서 뒤집어 엎은 것, 그것을 바로잡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잡혔다고 하죠. 이제
민주화 시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곧 민주화 시대 30년 동안 뒤집어 놓은 것도 바로 잡혀야 하겠죠. 그 다음 내용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그것이 바로 재심으로 뒤집어 엎는 것이 결국은 그 이전 시대를 없애는 것, 흔적을 없애는 것, 자기들 좋을 대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바로 다음 단락에서 실토하고 있습니다. 군부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기관이 저질렀던 범죄의 청산도 지속적으로 이뤄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그와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복자의 이야기인 것이죠. 점령자는 그 이전에 있었던 점령자를 철저히 소멸시키고 삭제하고 그렇게 해야만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 최후에 서 있는 자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 혹시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고 그 헌법에 따른 기준을 세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닐까. 국민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들의 자기 패거리의 그 제1열에 서서 달리고 있을 뿐이죠. 이렇게 그 기념식 축사를 살펴보고 있는데 또 그 변변찮은 글일수록 참 깁니다. 그 뒷부분은 다 보기는 그렇고 여러분이 궁금하면 청와대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몇 가지 내용만 추려서 보기로 합시다. 앞에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번 사법부 70주년 행사를 준비하느라고 김명수 씨 참 수고했다. 그래서 내가 격려를 해주겠다. 그리고 또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저는 사법부가 국민의 희망에 응답할 역량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사법부를 채점한 것이죠. 여러분은 만일 누군가가 자기 자신에게 10점 만점에 10점이다 이렇게 하면 항상 기뻐할 것 같습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겠죠. 자신이 평가받고자 하지 않을 때, 그리고 자기를 평가해 줄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평가를 하게 되면 혼자서 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격이 같다고 했죠. 통치기관으로서 정부와 법원은 격이 같습니다. 사법권을 침해하지 말라 하는 것은 사법부를 채점하지 말라 이런 의미도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예산을 그쪽에서 청구를 하게 되면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하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단지 여기서 사법부가 국민의 희망에 응답할 역량이 있다. 너는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본다. 너는 무능력자가 아니고 너는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의사무능력자가 아니고 이런 식의 평가를 한 것. 이 부분 자체가 발칙하고 무례하고 그리고 또 사법권을 침해한 겁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서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 경우는 참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 저도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철저히 보장할 것입니다. 이 부분 상당히 이상하죠. 정부의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겠다. 마치 천자 같습니다. 그렇죠? 황제 같습니다.
저도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겠습니다. 문재인 씨가 법관의 독립을 보장한답니다. 그러면 법관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정부의 공무원이군요. 그렇게 되어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또 다른 면으로 이 이야기는 그러면 사법부 독립이나 법관의 독립이 지금까지 안 된 것은 바로 문재인 때문입니다. 그가 오늘 지금 이때 이르러 이 이야기를 했고 그 이전까지는 계속 그것을 방해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문재인이 해줘야 되는구나. 문재인이 사법부의 독립,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지 않아서 그것이 되지 않았구나. 이것은 좀 심통을 부리는 이야기고 문재인이 사법부의 독립이나 법관의 독립을 보장할 권한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없는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약속하는 것,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탄핵 사유가 되겠죠. 그리고 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 그가 건전한 공무원으로서 임무 수행을 하기에 문제가 있다. 능력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축사에는 이러한 제왕적인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자신이 마치 이 국가의 1인자, 황제 같은, 왕 같은 그런 심리 상태를 여과 없이 그대로 노출시킨 그런 축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승복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이하 법원의 공무원들의 태도를 보면서 겉으로 특별한 반항은 없으니까 그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사법권 침해에 대해서 강력한 어떤 반발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그 책을 쓰고 하면서 사법부의 보다 더 확실한 독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또 절차라든지 그런 것들을 서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법부의 독립을 지금과 같은 상황의 사법부라고 한다면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은 권력의 신여를 넘어서서 권력의 주구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법부의 독립을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어떨 것인가? 국민은 이러한 사법부의 재판을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사법부의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경향은 벌써 좀 오래전부터 생겼습니다. 사법부의 재판이 그들이 능력이 부족하다. 그들이 국민보다, 일반 자연인 국민보다 현명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국민의 신뢰를 좀 잃었던 것은 사실인데 이번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은 분명히 더 많은 국민이 재판을 신뢰하지 않게 될 겁니다. 문재인 밑에 있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고 문재인 밑에 있는 법원이 재판을 하는데 어느 국민이 그것을 신뢰하겠습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구가 거세질 겁니다. 지금도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 금지이지만 개별 사안에 따라 굳이 편법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기술적으로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법부라는 것이 정부 밑에 있는 대통령의 주구다. 이렇게 되면 아마도
이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이 대폭 늘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국민이 법 절차를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항상 억울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정의롭지 않고 권력에 줄 서 있는 자들, 그리고 헌법조차 지키지 않는 자들이다. 그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제 국민은 법이 아니라 힘이나 폭력으로 자신의 정의를 실현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경우에는 항상 왕이 죽습니다. 폭군이나 전제 군주나 혹은 왕노릇을 하던 자가 죽기 마련입니다. 결국 왕노릇을 하는 한 문재인이 죽게 된다 하는 겁니다. 시스템이 무너지고 국민의 마음이 폭력을 향해서 질주하게 되면 세상은 지옥이 됩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